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나눠준 강의 안에 그 두 번째 후반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Typology of UD, Urban Design이라는 얘기인데, Typology of UD, Urban Design의 어떤 타이폴로지들, 그러니까 유형을 구분하는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성을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다 보니까 얼번 디자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이런 부분하고 이제 섞어서 생각한다라든가, 아니면 얼번 디자인이 다루는 대상을 갖다가 조금 이제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교정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이제 얼번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어떤 유형으로 펼쳐지느냐, 물론 얼번 디자인의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것들이 불분명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얼번 디자인, 세계 각국의 이제 얼번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냐, 그것을 알고 그 유형으로 여러분이 접근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내가 뭘 설계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유형에 있는 작업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겠죠. 어떤 유형의 나는 얼번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으니까요. 자, as we have learned before 바로 쭉 이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난 학기 도시설계로를 듣지 않고 이 수업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조금 간단하게 디자이닝 프로세스에 의한, 그러니까 디자이닝 프로세스에 의한 얼번 디자인의 네 가지 타입을 구분한 게 있는데, 먼저 그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분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구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릭하게 이제 우리 필드에서 뭐 널리 쓰이고 이런 구분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디자이닝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도시 설계는 네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단은 도시 설계론 시간에 구분을 했었다는 얘기죠.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설명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그림들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모난 거는 디자인이 되는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리고 세모는 디자인을 하는 주체, 디자이너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간에 과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first 타입은 가장 이제 베이직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first order design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디자인 오브젝트, 물론 이게 꼭 하나일 필요는 없겠죠. 하나의 디자이너, 물론 꼭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팀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형태를 완성하는 이런 디자인이 되겠어요. 이게 first order 디자인입니다. 디렉트 디자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내 오브젝트를 디자인하는 게 디자이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디자인들이 사실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각이다, 미술이다 그러면은 그런 디렉트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건축이다, 심지어 도시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의 주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을 완결하게 완성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다른 어떤 주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디자인이 뭐냐면, 그래서 공공의 참여도 있어야 되겠고 관청의 규제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렉트 디자인은 사실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과거에는 이거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파리에 이제 오스만 파리 대개조 계획이죠. 파리의 중심부를 갖다가 오스만, 그리고 그 당시 나폴레옹 3세라는 황제에 가까운 대통령 두 사람이 파리 중심 시가지를 아예 자기들이 그림 그리듯이 디자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얼번 디자인이 퍼스트 오더 디자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이런 디자인이 쉽지 않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서울 한 시가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건축가가 한 구역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놓고 사람 다 쫓아내고 새로 길을 그리고 집도 새로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 가능하지가 않죠. 옛날 시기예요. 이거는 봉건 시대 이전에나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필요에 따라서 퍼스트 오더적인 디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신도시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신도시 디자인. 요거는 유명한 샹디가르라는 인도의 펀잡주에 있는 이제 그 일종의 행정 수도가 되겠는데, 요 디자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설계가 중에 한 사람인 르꼬르비제가 설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인도 정부에서 이 빈 땅에 대한 설계의 전권을 바로 르꼬르비제 그 사단에게 줬어요. 그래서 르꼬르비제하고 그 조카들하고 하여튼 그 패밀리가 속속들이 뭐 전체 도시의 스트럭처, 레이아웃, 단지 계획, 주요한 건물의 어떤 설계, 심지어 그 인테리어에다가 가구까지도 가구까지도 다 디자인했다는 것들이 그 당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죠. 특별한 경우는 이런데, 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른 형태, 다른 과정 유형의 설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역시 디자인 오브젝트를 설계를 해요. 그런데 보면 자, 요런 모형 성립된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오브젝트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설계하기 이전에 그들을 둘러싸는 디자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들이 자기들의 의지대로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디시전 인바이런먼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 단계에 얼번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번 디자이너가 디시전 인바이런먼트에 참여해서 그들의 최종적인 디자인 오브젝트가 좀 더 얼베니티, 자, 디자이너들에게 가만 놔두면 자기들 개인만의 작품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각각의 작품들이 서로 몰려놨을 때는 집합적으로는 엉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집합적인 도시성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통제하는 디시전 인바이런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단계에서 이제 얼번 디자이너 역할이 시작된다. 자, 그런 개념이 바로 우리 수업에서 세컨드 오더 디자인이라고 그랬어요. 세컨드 오더 디자인. 그래서 이 경우 얼번 디자이너는 간접적으로 오브젝트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과정과 B라는 과정 두 개로 나뉜다. 자, 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 이 도시를 갖다가 누가 조각하듯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건물하고 도로를 설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있는 얼번 디자인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의 전반적인 볼륨들, 산 위로 올라간 도시의 볼륨들,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 설려 있는 이 케이블카 라인, 뭐 이런 어떤 도시의 제일 중요한 형상에 대해서 얼번 디자인 프로그램이 작용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번 디자이너가 뭐 이 성당, 이 건물 하나하나를 디자인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도시 설계가 두 번째 더 세컨드 오더 디자인 타입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는 완전히 브랜뉴 새로운 타입은 아니에요. 다만 첫 번째 타입과 두 번째 타입이 섞여 있는 것이죠. 믹스드 됐다라는 건데, 믹스드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얼번 디자이너가 직접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디시전 인바이런먼트를 통해서 얼번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뉴 얼바니즘의 모델 타운이라고 그러는 시사이드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시사이드라는 타운이죠. 자, 이 타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 얼바니즘을 갖다가 앞당긴 안드레스 듀아니, 엘리자베스 사이벅 두 부부가 이 전체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나 용도를 다 설계를 했죠. 하지만 그 용도나 설계 이내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건물과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 집주인들이 알아서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다 집을 짓는 순간 전체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만 돼. 지붕의 각도, 건물 전면의 용도, 건물 전면의 형태, 심지어는 앞마당에 심어야 될 나무의 종류.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접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설계하고 개별적인 거에 맡겨놓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다라고 그러면 이 타입 3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빨리 그림을 볼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또 새롭게 떠오른 방법론인데 catalytic design. 우리나라 말로는 자,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자, 이건 화학적 용어예요. 화학적 용어. 화학 용어가 왜 공간 디자인에 들어오게 되느냐? 그게 참 신비로운 얘기죠. 얼번 디자이너가 자, 이게 하나의 전체 집합적인 환경이라고 쳐봐요. 집합적인 환경. 우리 학교 캠퍼스만 하더라도요. 이게 굉장히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고 얼마나 많은 공간 부분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까? 이것들을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래서 이 전체 환경을 갖다가 가장 제일 영향이 큰 부분, 자, 도시 환경이 모든 부분이 동시에 설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촉매라고 그래, 촉매. 자, 촉매라는 건 뭐냐면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안 섞여. 그런데 촉매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가해 놓으면은 두 개가 펑. 자, 뭐예요? 조그만 어떤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촉매다. 캐털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얼번 디자이너도 최근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도시 공간의 변화에 있어서 촉매를 찾고 그 촉매를 디자인함으로써 모든 전체적인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들. 요게 바로 촉매적 디자인이다라는 거. 이거 도시 설계론 시간에 이미 배웠는데 여러분 뭐 다시 한번 곁들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이미 앞 강의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은 강변 도심을 가지게 된 도시가 어디다? 샌안토니오다. 그리고 파세오 델 리오 리버가 바로 거기에 속한 도시다.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었다? 처음엔 강 때문에 도시가 절단이 나버렸는데 강변에 설계를 잘 해놓으니까 알아서 도심부가 그림과 같이 형성되었더라 얘기했죠. 자, 도심부 전체를 갖다가 다 깨알같이 설계하지 않았어요.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깨알같이 여기저기 여기 다 설계하지 않았어요. 다만 강변이라는 어떤 그렇죠? 강변 리버사이드라는 이 어떤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 도시의 촉매적인 요소 걔네들을 딱 건드렸더니만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도심이 딱 재정비가 되더란 얘기예요. 재생이 되더란 얘기예요. 뭡니까? 도심이라는 촉매를 쓴 거죠. 촉매. 영어로 뭐냐? 캐털리스트.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도시 설계가들은 도시의 촉매가 그 도시의 촉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그 전체 도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네 번째 유형 캐털리틱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서울의 청계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파세오 델 리오 리버를 갖다가 많이 모방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앞에 나왔던 거는 이게 앞에 이제 얼번 디자인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론 시간에 이미 배웠던 네 가지 과정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이번 수업에 새로 배울 것들은 프로젝트에 쓰인 디자인 메소드가 또 따로 있어. 각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는가, 디자인 방법론에 따른 또 네 가지 타입이 또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네 가지 타입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만 요거는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저 유명하신 분인 존 랭, 우리 도시 설계 쪽의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시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주창을 한 네 가지 얼번 디자인 타입이 되겠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가지를 먼저 이름을 딱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자, 토탈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 토탈, 한꺼번에 다 디자인한다. 한꺼번에. all of piece하고 piece와의 piece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all of piece라고 그러면 piece는 뭡니까? 전체가 있으면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piece예요. 그렇죠? all of piece는 뭐냐면 피스들이 하나의 전체 덩어리를 강하게 이룬다는 얘기예요. 결합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에 비해서 피스 바이 피스는 조각, 조각이란 얘기니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전책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긴 하지만 조각과 조각 간의 결합력은 다소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결합력 강하다, 약하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디자인 이건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다. 어쨌든 플러그인 뭐가 철컹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걸 보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잘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한 그림들을 좀 갖고 왔어요. 자, 지금 4개가 있었죠. 토탈 디자인, all over piece 디자인, piece by piece 디자인, 그리고 플러그인 디자인. 그걸 갖다가 제가 어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 그림 자체도 여러분 하나의 디자인의 결과물인 거 아시죠? 그림도 알고 보면 마스터 플랜이에요, 일종의. 종이의 위에 어떤 구역을 어떤 색으로 칠해서 어떤 느낌을 낼 것인가. 일종의 이것도 뭐 도시계획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나리자를 그린다고 할 때 모나리자를 토탈 디자인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토탈 디자인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미켈란젤로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좀 사실은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들이 완성에는 큰 또 재능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완성작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런데도 이거는 그래도 깨알같이 그림들을 다 완성을 시켰죠. 어디? 얼굴만? 머리만? 몸통만? 아니 배경하고 전체까지 다. 그렇죠? 뭡니까? 토탈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 전체 마스터 플랜도 세우고 하나하나의 부분적인 피지컬 쉐이핑 계획까지 다 우리가 수행을 했다. 그럼 그건 이제 토탈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탈 디자인. 아까 앞에서 본 4가지 구분 중에서 뭐랑 비슷합니까? First Order 디자인하고 매우 비슷하죠. 자, 그럼 뭐 같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All over piece 디자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자, 내가 모나리자를 완성하고 싶어요. 모나리자를. 근데 내가 직접 모나리자를 다 그리는 건 아니야. 다만 어떻게 됩니까?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게 했어요. 부분을. 그런데 내가 미리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디자인을 미리 규정을 해줬어요. 내가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부분에 들어가야 될 디자인을 미리 규정해줬어. 어떻게 됩니까? 마스터 플랜이 있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강력하고 강고해. 그래서 각각의 조각들의 컨트롤을 강하게 미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하나하나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이 완성이 돼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처럼 완전히 세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도시도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설계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 공간을 갖다 다 디자인하고 형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상을 내가 미리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개별 디자이너, 개별 아키텍트들에게 부과를 해서 얼번 디자인, 얼번 코드, 얼번 프로그램으로 부과를 해서 전체 도시를 내가 원하는 그림,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바로 이제 all over piece 디자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스 바이 피스 디자인으로 가면 좀 그림 놓고도 좀 웃긴데 이게 여러분 모나리자 같습니까? 이거 모나리자 안 같죠? 모나리자 안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흐미하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도 모나리자가 안 보입니까? 뭐 그럼 할 수 없고요. 자, 어쨌든 뭐 완전히 모나리자랑 같지는 않지만 모나리자 흉내는 냈죠. 자, 이런 것들이 피스 바이 피스 디자인이에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를 갖다가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어떤 질이 있는가만 우리가 설정하면 되고 진짜 너무 그냥 모나리자 분위기만 내면 되지 우리가 모나리자랑 완전히 같게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Degree of freedom of individual, if가 아니다, of다, of individual design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스터 플랜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좀 야하겠죠, 야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조각에 대해서 뭐예요? 너는 대략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이마의 조각이다. 그럼 너는 대략 살색인데 꼭 살색 아니더라도 노란색? 뭐 하여튼 뭐 너무 시꺼멓게 가지 말고 너무 뻘겋게 가지 말고 대략 노란색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놀아줄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색깔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모나리자 상이 완성돼 가는데 물론 정교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무드, 에어, 퀄리티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피스 바이 피스 디자인입니다. 조각조각이 따로 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스터 플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조각 이 퍼즐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게 메이크 센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자, 플러그인 디자인에서는요. 도시의 중요한 스트럭처를 갖다가 디자인을 해요. 도시를 갖다 깨알같이 다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번 디자이너들이 설계하는 것들은 뭐냐면 얼번 스트럭처를 하는 거예요. 스트럭처. 시스템. 그러니까 도시의 골격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지 하나하나의 어떤 주변적인 부분을 설계하진 않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트럭처나 시스템, 말하자면 척추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설계해 놓는다라고 그러면은 도시의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plugged in, 말하자면 끼워 맞춰지듯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퍼즐 이게 조금 제가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다 시스템이에요. 도시의 중요한 시스템들. 도시의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절컹절컹 들어와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체 시스템과 스트럭처가 이미 잘 짜여 있으면은 도시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질이 지켜지는 것이죠. 도시가 막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시 전체의 구조나 형태나 질, 뭐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러그인 디자인이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자라고 그러면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지그소 퍼즐로 이제 도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예 그 퍼즐인데도 그 퍼즐 얘기를 하나의 통일된 퍼즐이기를 거부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도시 개념도 있죠. 그게 이제 콜라주 시티라는 개념인데, 뭐 이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거 포켓몬을 갖다 제가 쭉 그려놨는데, 포켓몬 하나하나의 조각이 어떻게 돼요? 전체 그림에는 나는 관심이 없죠. 다만 하나하나의 조각에 포켓몬들이 들어가서 제각기 아름다움을, 고유함을 뽐내고 있을 뿐이야. 자, 오늘날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도시를 주장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고대 도시에서부터 현대 도시에서부터 자연환경에 가까운 도시까지 다 섞여가지고 무슨 완전히 짬뽕의 역할을 하고 있죠. 콜라주가 되어 있죠. 뭡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를 갖다가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아니면 전체 구조가 필요 없이 그냥 도시를 제각각 따로 놀게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어떤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어디에서 나타났겠습니까? 해체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영향이 나타났었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도시 설계, 도시성을 만드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고려해야 될 관점은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이런 관점도 있더라 라고 우리가 그냥 보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다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 공간 설계 사례에서 조금 찾아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간단한 개념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종의 사례들이 되겠어요. 빨리 한번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 브라질이란 도시가 이제 한창 성장하기 시작할 때 주로 이제 해변 쪽으로만 성장하다 보니까 내륙은 브라질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내륙 쪽은 통통 비어 있대, 특별히. 그래서 내륙 쪽에 어떤 강력한 어떤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브라질의 어떤 전체적인 국운을 갖다가 이끌어 올려야 되겠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요. 그러기 위해서 국토 내에다가 실제로 이런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마침 도시가 생긴 게 또 제트기 모양이네. 보면 딱 어때요? 딱 비행기 모양이야. 그렇죠? 비행기 모양.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파일럿이 있겠죠. 당연히 뭐 대통령이라든가 내각 관료들 뭐 이렇게 있겠죠.
날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연료에 해당한 부분 아니야. 누가 있겠어요? 시민들이 살고 있겠지, 시민들이. 재밌게도 실제로 나라의 구조를 갖다가 비행기에다가 아날로지로 이렇게 집어넣은 특이한 사례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도시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루치오 코스타는 전체 도시의 구조를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카 니마이어라는 사람은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블록 내부의 어떤 단지 계획, 그런 부분을 했어요. 자, 두 사람이 손잡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 전체를 완전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버렸죠. 완전히 그려버렸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도시 설계이면서 뭐에 가까워요? 당연히 첫 번째인 토털 디자인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 있는 한 어떤 비료 공장 어떤 노동자들과 거기 어떤 사장님들, 사원들을 위한 어떤 타운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업시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주거 단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당연히 한 디자이너 그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토털 디자인을 한 사례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락키펠러 센터라고 여러분 뉴욕 가보면은 특히 크리스마스 때 핫스팟이 바로 여기에요. 세계에서 뭐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리고 이 겨울 시즌에는 요 앞에 광장이 크리스마스 스케이트 링크로 또 개방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층과 지하층들이 다 뭐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숍들, 카페들, 레스토랑들, 뭐 편의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요 지상과 지하 공간들이 주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일종의 하나의 모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거 많죠? 우리나라 가면 어디에 지금 그런 데 있어. 요새 가면 또 전염병 때문에 텅텅 비어 있긴 하지만 코엑스 지하몰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건물들이 지상으로는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어. 근데 지하로 가면 그 영역이 다 트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몰을 이루고 있죠. 극장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어요? 바로 럭키펠러 센터가 처음으로 그런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식도 거의 비슷해요. 지하철역으로부터 딱 진입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민간 영역이 개방되어 가지고 일종의 어떤 공공 도심과 같은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형태의 설계안을 누가 맨 처음 갖고 왔어요? 락키펠러 센터가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락키펠러 센터가 자기만의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RCA 건물, 주변 건물들, 그런 것들을 다 사들여 가지고요, 지하를 싸그리 그렇게 디자인해 버린 거야. 그게 유명해지고 나니까요, 다른 건물들도 알아서 지하 공간을 개발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락키펠러 센터가 디자인됐다. 결국 뭡니까? 락키펠러 재단의 주도하에서 토탈 디자인이 가능했던 것이죠. 토탈 디자인. 자, all over piece로 넘어가 봅시다. all over piece. all over piece에 해당되는 거는 라데팡스를 꼽았는데, 라데팡스도 all over piece하고 piece by piece하고 사실 살짝 경계선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강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파리의 동서축인데요. 동서축이 그냥 이렇게 큰 대로로 샥 뚫리는 거 볼 수 있죠. 샹젤리제 대로. 가다 보면 뭐 개선문도 있겠고 뭐 노틀담 사원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 끄트머리까지 가면 이제 미래, 파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라데팡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레니엄 마치고. 근데 이게 언제 개발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1960년대부터 개발됐어. 미래 도시라고 하지만 이미 할배가 되고 너무 이제 올드시티가 돼버렸네. 어쨌든 자, 그 당시에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 근데 이렇게 크고 넓고도 많은 건물로 이루어진 타운들이 하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설계될 수가 갑자기 설계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시에 설계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이 한꺼번에 수백 개의 건물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차별로 천천히 건물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들어가야 될 어떤 건물의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미 마스터 플랜에서 규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들이 최초에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all over piece 디자인이에요. all over piece. 마스터 플랜이 굉장히 강력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건물 디자인, 오브젝트 디자인을 갖다가 강하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변했잖아, 세월이.
1960년 되면 뭐 지금으로부터 뭐 60년, 벌써 60년 전이네. 그러니까 60년 전이다 보니까 당시에 세웠던 마스터 플랜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어. 그래서 보면 마스터 플랜을 조금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스터 플랜의 역할이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all over piece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all over piece 디자인에 해석하는 또 다른 사례, 영국의 패터노스터 스퀘어라는 데입니다. 런던 북쪽에 있는데요. 런던 북쪽의 랜드마크라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성바울 성당. 그리고 성바울 성당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장면이에요. 자, 요 광장과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건물들 한번 보세요. 요 광장 보면 어떻습니까? 요 첨탑이 있는 요런 조그만 어떤 타워하고 레이디얼 패턴으로 되어 있는 광장들. 딱 어디에 느낌이 나요? 유럽 르네상스 광장의 느낌이 나죠. 광장이 그리고요 굉장히 불규칙해. 여기가 중심부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또 직사각형이야. 불규칙한. 뭡니까? 유럽식의 광장이죠. 자, 그런 것들 둘러싸여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들이 좀 느낌이 애매하죠. 1층에 아케이드가 있고 또 우리가 지붕의 형태나 색조나 이런 거, 또 여기에 어떤 고풍스러운 일단 게이트 건물이 있는 것들, 이런 거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약간 유럽의 르네상스풍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건물 하나하나의 어떤 자세한 퀄리티를 보면은 건물이 다 새 거 같다는 얘기야. 재질도 새 거고. 새로 지어진 것 같죠. 새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르네상스 요소를 갖다가 많이 도입해서 일부러 디자인한 것 같죠. 뭐겠습니까? 올 오버 피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성바울 성당 앞에 한때는 이제 바우하우스나 이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유리로 되어 있는 막 그 네모난 건물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헐어내고 나서 다시 그럼 우리 르네상스풍의 어떤 코드가 있는 건물로 가보자 해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네상스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건물을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적인 요소를 그대로 현대로 계승한 건물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올 오버 피스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들의 볼륨, 층수, 1층에 아케이드 쓸 것, 그 다음에 많은 창문의 면적을 낼 것, 지붕의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완만한 각도로 할 것, 건물의 색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 이런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서 요 전체가 성바울 성당과 어울리는 약간의 어떤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느낌이 나는 그런 타운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토털 디자인은 아니에요. 각각의 건물들은 다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했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건물들에게 작용하는 강력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뭐가 되겠어요? 바로 all over piece 디자인이 된다. 그 다음에 피스 바이 피스로 넘어가 볼까요? 피스 바이 피스. 자, 이거 센트럴 벨레뷰라고 미국의 북서부 밴쿠버, 그 다음에 뭐 시애틀 근처에 있는 도시가 되겠는데 벨레뷰라는 도시가 있어요. 벨레뷰. 한때는 이 도시가 굉장히 난개발이 일어나고요. 정신이 없었대요. 외곽의 건물이 더 크고 오히려 시내는 텅텅 비어가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30년, 50년을 바라보는 계획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도시를 갖다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한 거예요. 뭐냐? 일단은 자, 가운데로 갈수록 건물이 높아지는, 그렇죠? 가운데로 갈수록 층고가 높아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어떤 전체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 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죠? 자, 컴팩트 시티로 봤을 때 당연히 그게 유리하죠. 도심부는 든든하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느슨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도시를 가만 놔두면요,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서 도심이 텅 비어버리고 도심의 건물은 오히려 낮고 외곽으로 갈수록 아파트가 더 높아져 가고 있죠. 지금 포항이나 다른 도시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걸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심부의 스카이라인은 좀 더 높여지고 그 다음에 밀도도 높여주고 외곽으로 갈수록 좀 더 낮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스카이라인 플러스 덴시티가 필요하죠. 밀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조각하듯이 어느 날 도시에 와가지고 건물 하나하나를 디자인하고 깎고 잘라내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아니죠.
역시 이것도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마스터 플랜. 근데 마스터 플랜에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마스터 플랜에서 관심 있는 건 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요 두 가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하나의 디자인이고 색깔이고 뭐고 뭐 형태, 지붕의 모양 관심 있습니까? 아니야. 마스터 플랜에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요 두 가지를 조정해서 이런 형태의 도시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자, 거기 하나 좀 더 또 덧붙이자라고 그러면 도심부가 또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보행자 공간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강력한 보행자 축을 두 개를 만들자. 그렇죠? 여기 보면 보이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런 정도에만 마스터 플랜은 신경을 쓰고 그것만을 목표로 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의 역할이 뭡니까? 중요한 어떤 퀄리티만 체크를 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형태의 마스터 플랜이야. 뭐가 되겠어요? piece by piece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디자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디자인. 자, 플러그인 디자인의 사례로는 요 아라냐 타운십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라냐 타운십은 특별히 뭐냐면은 제3세계 그리고 조금 저소득층, 빈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례를 보여준 그런 어떤 단지가 되겠어요. 딱히 이제 트레이닝을 안 받은 사람한테 단지를 설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단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단지 설계해봐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막. 그래놓고 단지 설계했다 이렇게 내밀고 있어. 근데 이게 단지가 맞아요? 집을 세우는 것들이 단지는 아니에요. 단지라는 건 뭡니까? 집하고 길하고 여러 공공시설하고 오픈 스페이스, 차량교통, 보행교통, 여러 기반시설, 운동장 등등등등이 엮여있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자,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시스템에 엮여서 나중에 맺히는 건물과 같아요. 건물이 그냥 서 있어요? 아니죠. 공공시설이라는 체계의 끝에 연결되어 있는 게 건물이죠. 그런데 빈민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집만 지어놨을 뿐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집과 집들이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서로 간에 그늘을 만들고 이러면서 많이 망가져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럼 이들이 접근했느냐, 이 디자인들 어떻게 접근했느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단지가 있어요. 집을 처음부터 집을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우징을 설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검은 부분. 검은 부분이 뭐겠어요? 이런 데는 아마 뭐 학교인 것 같기도 하고 유치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주거지 가운데 이렇게 시꺼먼 하나였던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죠. 뭡니까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기반시설을 갖다가 미리 설계를 해놔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집들이 지어지기 전에. 말하자면은 도시를 갖다 설계하는데 집을 설계한 게 아니고 집이 들어오기 위한 모든 어떤 시스템, 스트럭처를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빈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이 되겠죠.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말끔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이 어떻게 돼요? 마치 이제 플러그인 하듯이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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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집들이 들어오는 칸들이 있는데 그 칸들 이전에 미리 자기들이 써야 될 공공시설들이 미리 배치가 다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집이 아무리 이상한 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네 환경은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재밌는 사례라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뭐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아라냐 하우징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요. 그 설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나와 있고 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3세계 빈민들을 위한 도시 설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돼야 되는가. 자, 우리는 뭐냐? 일단 예쁜 집을 그려놓은 데서 단지가 설계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미리 시스템으로 설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시스템하고 스트럭처만 잘 되어 있으면요. 여기 보면 집들이 또 이제 실제로 지어져서 들어온 것들인데 보면은
뭐 서로 간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보니까. 서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죠 다들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있는 도로나 공공시설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3세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거 환경이 오히려 더 양호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들이 동네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시스템이 후져가지고 결국 영원히 빈민가로 남는 거거든. 근데 동네가 시스템이 좋으면요, 뭐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좋아지고 나중에 벌이가 좀 나아져가지고 집만 좀 잘 개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어떤 설계 방안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이트 앤 서비스라고 그래요. 사이트 앤 서비스. 그러니까 사이트에다가 서비스를 갖다가 다 미리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은 들어온 사람들이 알아서 지어도 돼. 알아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겠죠. 왜냐? 이미 기반시설이 잘 엮여져 있으니까. 뭡니까? 도시 지역의 어떤 스트럭처, 시스템을 먼저 다 설계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알아서 철컹철컹 플럭드인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게 되겠죠. 전체의 중요한 시스템,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설계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철컹철컹 플러그인 돼서 들어오는 형태로 설계가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설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플러그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네 가지 타이폴로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죠. 하나의 주체가 강력하게 스스로 마치 미술 작품을 그리거나 조각 작품을 만들듯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해 버리는 것, 형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토탈 디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스터 플랜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만 마스터 플랜이 강력해서 하나하나의 조각에 강력하게 작용해. 그래서 전체 조각들이 하나로 강력하게 엮이도록 조정을 해. 그건 뭡니까? All of a piece design. 근데 마스터 플랜이 상세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 플랜이 요구로 하는 어떤 특정한 몇 가지 목적이 있어. 자, 그 목적 외에는 너네들 알아서 하고 그 목적만 분명히 지키도록 해. 어떻게 돼요? piece by piece 디자인. 전체적인 조각의 결합력은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디자인. 뭐를 디자인한다? 중요한 시스템,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계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율로 맡겨버려도 큰 상관없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플러그인해서 들어오는 순간 시스템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가지 형태 정도의 설계 메소드, 디자인 메소드가 있었다. 메소드에 의해서 구분한 네 가지 타입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오늘 강의안을 충분히 다 마스터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